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한국 영화계에 있어 신세계의 위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와 그 사이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의 치열한 수싸움을 그린 신세계는 누아르의 전통적 특징을 영화의 끝까지 고수함과 동시에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관객들을 열광시켰죠. 수많은 패러디와 유행어 또 한국형 누아르의 가능성을 제시한 신세계는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누아르의 수작이라 불리기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행의 중심에는 이정재의 이자성과 황정민의 정청이 있었죠. 배신과 모략이 판치는 전반적으로 깔린 어두운 분위기 때문인지 자성과 정청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우애는 더욱더 빛났으며 많은 관객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 신세계가 상영관에서 막을 내린 뒤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정재와 황정민의 케미를 다시 찾았으며 그들의 복귀를 둘러싼 소문 또한 파다했었죠. 2020년 8월 5일에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이 둘의 합을 다시금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기대작이었습니다. 예고편 등장한 황정민의 날선 모습과 파격적인 이정재의 비주얼 변신은 그들이 이번엔 어떠한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방콕과 일본 등을 배경으로 넘나들며 벌이는 액션씬은 언뜻 봐도 스케일이 대단해 보였죠.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스크린 위에 등장한 둘의 모습은 이번에는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으며 영화상 연출되는 몇몇 장면들은 특정 영화나 타 매체에서 본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 밖에도 영화 세계관 내 킬러들의 연합, 방콕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등 유니크하고 흥미로운 소재들이 등장함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영화가 단점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화 내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력 등은 훌륭했습니다. 황정민 배우, 이정재 배우의 연기력은 이미 타 작품들을 통해 증명된 바 있으니 서론에서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배우 모두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어색함 없이 훌륭히 표현해 주었고 이 점은 아마 다른 관객들 또한 수긍하는 바일 것입니다. 박정민 배우 또한 두 배우에게 밀리는 모습 없이 다른 색깔의 연기를 펼쳐 보는 맛을 더해 주었죠. 액션 장면의 경우 조금 시대착오적인 연출이 아쉽긴 했지만 배우들의 합은 잘 맞았고 그 종류도 카체이싱, 시가전, 맨몸 격투 등 볼거리가 풍부했습니다. 비주얼적인 측면 또한 훌륭했습니다. 도시 전경의 분위기를 고려해 개별로 색감을 조절해준 점과 인물의 심정을 대변해 화면에 담아낸 배경은 적재적소에 쓰이며 그 효과를 톡톡히 해냈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독특하고 스타일리시한 캐릭터와 소재, 큰 스케일과 도시의 장관을 담아내는 미려한 미장센 등 좋은 액션 영화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좋은 액션 영화의 반열에 들지 못한 이유는 아쉬운 스토리의 개연성, 허술한 세계관, 겉멋에만 치우친 나머지 파괴돼버린 캐릭터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액션 영화의 보는 재미는 분명 우선시돼야 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는 재미만으로는 범작 이상의 영화는 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겠죠. 서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작이 되지 못한 2020년 8월 최고의 액션 기대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킬러로서 인남의 마지막 임무인 야쿠자 고레다의 암살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인남은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결심하고 암살을 무탈하게 성공시키죠. 그 뒤 파나마에 정착해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길 원했던 인남이지만 그의 마지막 목표였던 고레다의 동생이 잔혹하기로 유명한 레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레이는 인남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인남은 서둘러 도피하려 하지만 과거 모종의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일방적 이별을 통보했던 연인 영주가 태국에서 살해당했고 존재를 몰랐던 자신의 딸인 유민이 납치당해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남은 결국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태국으로 떠나게 되며 현지에서 브로커의 소개로 만난 유이와 함께 자신의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토리 및 등장인물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남과 레이는 여러모로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두 인물을 구성한 캐릭터의 특징은 반전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이죠. 인남이라는 인물을 먼저 정리해보자면 인남은 숨어 사는 인물입니다. 첫 장면 고레다의 암살 때에도 그는 전기공의 옷으로 위장을 하였고 평소에는 검은 정장 이외에는 입는 옷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위장하고 은닉하며 살아가죠. 정리하자면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사는 감정이 메마른 그림자 같은 인간이 바로 인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남은 유민이의 존재를 깨달은 뒤에 그저 생존하는 것 외에 삶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간성은 서서히 회복되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유민이를 챙기게 되죠. 인남과 유민의 처음이자 마지막 추억이라 할 수 있는 연필 마술 장면은 인남이 연주에게 보여주었었고 연주가 유민에게 보여줬던 동전 마술의 응용이었다는 점에서 세 명의 가족이 서로의 추억으로 남아 드디어 상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남아 가족이 모두 모였다는 점을 볼 때 저는 아마 이 장면에서 인남의 인간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레이는 형인 고레다와 같이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이러한 레이의 설정은 관객들에게 레이의 복수가 정당한 것이라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가족을 잃은 이가 복수를 하는 일에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으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 레이는 잔혹하고 비정한 일을 일삼지만 그의 내면은 일반적인 인간과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영화는 반전을 보여주죠. 레이는 마지막 인남을 쫓았던 이유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죠. 이 대사는 레이라는 캐릭터의 보편적으로 사람이 지닌 인간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레이의 인간적인 복수심은 사실 레이의 잔혹한 행동을 정당화하게끔 만드는 변명에 불과했던 거죠. 유의적 살인이라 볼 수 있죠. 살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인남과는 반대로 말입니다. 대비되는 점은 둘의 복장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남은 자신의 생존과 목적을 위해 숨어 사는 캐릭터였죠. 하지만 레이는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기습을 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정면에서 박살을 내버리죠. 복장 또한 화려하게 그지없습니다. 그의 옷은 그가 등장할 때마다 바뀌고 스타일은 지나치게 눈에 띕니다. 인남의 복장이 위장색이라면 레이의 복장은 위협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죠. 유이는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완전한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캐릭터로 마지막 인남이 유민이와 자신의 모은 돈을 모두 맡길 정도로 신임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인남을 한번 구해주기도 하며 여러모로 비중이 있는 캐릭터였죠. 박정민 배우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저는 박정민 배우의 연기를 주조연의 역할에 가장 최적화된 연기라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영화를 더욱 심각하게, 유쾌한 영화를 더욱 유쾌하게 해주는 배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박정민 배우가 펼치는 연기는 영화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화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캐릭터죠. 사바아와 파수꾼에서의 그 박정민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유이의 캐릭터 자체는 허술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악착같이 사는 트랜스젠더라는 개성 외에는 별 다를 것 없는 이 유이라는 캐릭터는 인남을 위해 많은 위험에 동참합니다. 고층 빌딩 난간을 걸어가고 자동차를 박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행 가이드가 할 선행은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남이 유이와 만난 뒤 보여주는 태국에서의 연출과 색감은 굉장히 멋졌습니다. 색감의 변화를 통한 분위기 전환은 그전 인천 포장마차의 인남의 영주와 유민에 대한 죄책감과 고민을 투영하던 보랏빛 노을의 전경처럼 효과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방콕은 생동감 있는 도시로 보여지며 영화 초반에 잠깐 등장했던 현대적인 일본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도시였죠.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은 어느 곳이든 빼곡했습니다. 영화는 이런 다소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방콕을 언제 어디서나 모래먼지가 낀 것 같은 황색의 도시로 표현해 방콕의 활력 외에 무질서함, 야만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이러한 인물과 배경에 따른 다양한 연출법은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방콕은 영화의 주무대가 되는 배경입니다. 전경뿐 아니라 영화의 자랑 중 하나인 액션씬도 대다수 방콕에서 펼쳐졌죠. 문제는 영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액션씬이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점입니다. 촬영의 구도는 신선했지만 그것도 초반뿐 중간중간 슬로우 모션을 주며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점점 빈도가 늘며 오히려 후반에 가서는 지루해지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차라리 액션씬을 별다른 효과 없이 빠르고 절도 있게 처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 영화의 장르가 슈퍼히어로 무비도 아니니 너무 과잉된 액션씬은 오히려 해가 되었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액션뿐 아니라 영화의 완성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중반 장황하게 풀어놨던 설정들을 회수하기 위해 영화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세력과 인물을 등장시키고 별다른 역할도 부여하지 않은 채 퇴장시킵니다. 저는 방콕 경찰관들과 암흑가의 보스인 차오포가 무게를 잡으며 등장했을 때 당연히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인남과 레이의 행동을 잠시 가로막는 흔한 헐리우드식 경찰관들과 다를 바 없었으며 차오포는 그저 레이에게 인력을 내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연들이 이렇게 무능하게 처리되니 자연스럽게 인남과 레이의 캐릭터도 붕괴되고 맙니다. 레이는 점점 무적의 인물이 돼갑니다. 맨몸으로 총포상에 진입해 무기를 탈취하고 시내에서 기관총을 쏩니다. 그것도 단신으로 수화팀과 맞서서 말이죠.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서 레이의 이러한 영화적 허용이 남발되다 보니 긴장감이 조금이라도 조성되는 장면에서 언제 어디서나 레이가 튀어나와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인남은 레이보다는 덜한 편이었지만 암살자로서의 면모는 완전히 사라지죠. 마지막 위기에 처한 유민이를 구하기 위해 인남이 보여준 전투씬은 나름 위협을 끼쳤지만 그 방식이 오프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인남은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한 명씩 적을 처리하며 유민에게 다가갑니다. 인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고레다를 암살할 때 전기공으로 위장은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는 마지막 인남과 레이의 대결을 끝으로 마무리에 다가섭니다. 레옹의 마지막 장면을 오마주한 듯한 인상이 강하게 남는 결말이었지만 후반부 스토리가 망가지니 당연 원작만큼의 감동을 주지는 못했죠. 결말은 유이와 인남의 딸 유민이 파나마로 안전하게 도착하며 끝납니다. 주인공은 사망했지만 그의 딸인 유민이는 살아남았으니 해피엔딩이 일종이겠죠.
그러나 유이가 인남과 보낸 그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는 딸을 맡기는 개연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은 그럴싸했지만 속은 그렇지 못했던 영화, 8월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